인터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인사 한번 부탁을 좀 드릴까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MBC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벌써부터 자주 나와 주실 수 있다는 어떤 약속을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반갑고요. 자, 일단 지금 총선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후보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내년 이제 총선 출마를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좀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무실도 이미 내셨죠. 사무실은 이제 포럼 사무실은 이제 제가 쓰는 사무실이 아니고, 네, 포럼 사무실이요.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준비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은 뭐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실무적인 일만 준비하니까 이제 그 사무실이 저의 주요 활동 무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청주가 고향이시고 네. 또 학교도 이제 여기서 대학도 나오셨고 해서 뭐 지역 기반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은 중앙에서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관 활동도 하시고 계속 계셨기 때문에 지역을 뭐 계속 계셨던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잠시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한 적이 있죠. 이제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 청주에서 그래도 청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청주 청원구 출마를 지금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일단은 청원구를 짚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생각하면 이제 청원구는 역시 변재열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앉아 계신 자리에도 이제 변 의원도 오셔서 한번 인터뷰를 하고 가셨습니다만 이제 당선이 돼서 본인도 육선으로서 국회의장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까지 그 자리에서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 거기 이제 또 도전장을 내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많은 분들이 다 우려를 했죠. 그 오손관록의 변재일 의원님이 버티고 있는데 그거 과연 뚫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도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민주당이 죽는 거다. 네. 예, 그래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됐고 어쩌면은 그 변화와 혁신이 돼야 될 시기를 이미 놓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두려워하고 변화를 회피할 시기가 아니라 과감하게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변화의 중심이 결국은 청원구다. 네. 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변화의 중심이 청원구다라고 특별히 판단하신 이유는? 우선은 지금 5선을 하시면서 지역을 이끌어 오셨던 변재일 의원님이 이제는 후배들에게 그동안의 성과를 물려주시면서 더 잘 해봐라 하고 그런 큰 선택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동안 잘하셨죠. 잘하셨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누군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고 또 그동안의 성과를 더 키워내야 되는 이런 적임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청원은 반드시 변화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오창을 중심으로 청원은 굉장히 젊은 도시고 젊기 때문에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 역동적인 도시에 거기에 걸맞는 추진력과 그 역동의 에너지를 더욱더 키워낼 만한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동안은 변재일 의원님께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 오셨다면 이제는 유지하고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기에 걸맞는 그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저는 오창을 중심으로 한 청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변 의원도 있고 또 이제 청원구에서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차후에 총선 앞서서 경선이 뭐 아무래도 해야죠. 중요한 또 이 어떤 턱이 될 텐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이제 오선 관록의 변재일 의원님을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만은 이제 그분을 제가 넘어선다는 것이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결국은 변재일 의원님과 경선을 한다면 이제 그분과 경선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제가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지역에서 처음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도전 정신이고 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또 어쩌면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 속된 말로 뭐 맨땅에 헤딩한다고 네네. 하는데 저는 맨땅에 헤딩 물 나올 때까지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네. 이러지 않으면 도전이 성공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맨땅에 헤딩하자. 이것이 네네. 저의 도전 정신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라고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뭐 문재인 그 대선 캠프에서도 계셨고. 네. 뭐 지금은 어떻게 당직은 안 맡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직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중앙당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도당에서도 안 주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저를 견제하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뭐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네. 그 원외에서 이제 활동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중요한 또 정부에서 그런 자리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뭐 좀 맞는 자리가 좀 없어서 그러신가 하고 제가 여쭤본 건데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군요. 네,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받아들이고 예.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시민들이 다 알아봅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 진심이 통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한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역민들도 많이 이제 스킨십 접촉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런 경선도 넘어가고 하려면 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당내 역학구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원외에 계시면 좀 불리하신 거 아니세요? 많이 불리하죠. 예, 그 현역과 원외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변재일 의원님은 5선이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떤 변화를 원하느냐가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5선 관록이라 하더라도 변화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유권자들의 그 변혁의 마음을 누가 그 변혁의 마음을 받들어내느냐가 핵심인 거지 5선이냐 6선이냐가 더 중요치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청원구가 워낙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형으로 봤을 땐 당내 이제 그런 뭐 이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진짜 승부가 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과의 승부가 남아 있는데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참 쉽지 않죠.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서 뭐 실수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여론을 좀 끌어오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김남국 지금 이제 무소속 의원입니다만 코인 사건이라든지 그 지지율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게 이제 총선 국면까지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만 네.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데 곤란한 질문을 사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묻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갔지만 네. 국민들 누구나 아직도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송영길 의원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 아니라고 해도 다 졌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이 난국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변화의 요구를 수용해내지 못하면 결국 민주당이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어느 당이 더 많은 변화를 하느냐, 어느 당이 더 그 혁신을 하느냐 이것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혁신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혁신을 한 곳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당에 처해 있는 뭐 가까이는 김남국 사건도 있고 또 돈봉투 사건도 있습니다. 또 더 크게는 당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 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혁신의 칼을 들이대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먼저 혁신하고 우리가 먼저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으면 네. 또다시 민주당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저는 네.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다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 뼈를 깎는 반성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좀 나와야 어떤 액션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핵심 지지층은 저한테 많은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국회에서 제명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송영길 의원 관련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민주당에서 더 혹독한 자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원들이 그냥 명단으로는 떠돌고 있습니다마는 네.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스스로 용퇴를 하거나 예. 당의 조사를 통해서 관련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면 과감한 공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 당장 탈당을 권유하거나 네.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이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인적 청산의 형태로 나타나지 말로만 수사로 혁신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네. 예.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정말 뼈를 깎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에 비로소 돌아선 국민들이 다시 민주당에 돌아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 때 총학생회장 하신 경력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여기 총학생회장, 뭐 부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전대협에서 중앙위원도 하셨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386 운동권 저희들이 이제 익히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긴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변화 혁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386 운동권을 필두로 해서 민주화 운동해서 이렇게 있었지만 결국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뤄낸 결과물이랄지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역시 같은 목소리의 비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 거기에 대한 혁신, 거기에 대한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 글쎄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아봤는데 심판 대상에 586으로 싸잡아서 이제 심판 대상에 또 오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 그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하고 시민운동했던 그룹들이 왜 그때 당시 변혁운동에 뛰어들었는지 왜 독재 정권에 저항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된다. 네. 그 정신을 지금 다시 우리는 정치권에서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국민들에게 안겨줬고 또 국민들이 그래서
586 퇴진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왜 우리가 정치를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네네. 다시 돌아볼 때가 된 거죠. 저는 그나마라도 아직까지 국회의원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그 변혁의 정신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이거는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네. 스웨덴 총리 중에 타게 엘란데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946년부터 69년까지 24년간을 총리를 했습니다. 장기 집권하셨네요. 네. 예. 이게 이분이 독재를 하지 않았는데도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면서 24년간을 총리로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기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본인 스스로 그 자리를 내놓고 후계자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끊임없이 스웨덴의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네. 대화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상대당을 설득하고 또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을 중재하는 이런 역할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웨덴의 그 엄청났던 갈등을 다 해소하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24년 동안 이제 만드는 거죠. 심지어 네. 상대당의 당대표에게 당신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나는 타게 엘란데르를 존경합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존경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퇴임할 때 집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네.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걸 알고 성금을 모아서 집을 사줬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분이 쓰던 볼펜들을 집에 있는 볼펜들을 퇴임 후에 그 부인께서 다 모아서 국가에 다시 내줬어요. 네. 이제는 우리가 정부의 물품을 쓸 알겠습니다. 공직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공직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거지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질타를 받는 부분은 본질은 사실 그거예요. 사업을 해야죠.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사업해야 되는 네네. 겁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한 봉사를 예. 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다시 586으로 돌아가자면 586이 이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무한 봉사의 정신으로 네. 그렇게 정치를 다시 시작하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 하셨고 또 문재인 2017년 대선 때도 2060 조직총괄본부장도 하시고 네, 하셨기 네, 때문에 네. 이 질문을 좀 짧게 드리자면 결국 지금 이제 무한봉사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여러 가지 어려운 난백상도 그렇고 결국 이제 정권을 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대선에서 패했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 돌아보실 때? 저는 우선 남 탓하기 시간이 전에 길지 않습니다. 네, 예. 남 탓하기 전에 우리 내부의 문제를 봐야 된다. 우리 내부에서 그 0.73%를 넘어서지 못하는 내부의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청년 세대를 잡지 못한 이유도 있고 네. 또 단결하지 못한 이유도 당내 있고. 단결이 안 됐다. 그렇죠. 당내 단결을 못 이룬 이유도 있고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편한 내용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거지 어느 한 부분의 문제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에도 차차 더 이제 시간 지날수록 청원구의 현황 같은 건 더 여쭤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끝인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치 철학이라든지 우리 아직 할 얘기 많은데 벌써 끝났으니까 예. 다음에 꼭 좀 불러주십시오. 예. 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청원구가 변화를 선택해야 될 시기이고 또 과감한 변화를 선택해야만 청원구의 미래가 또 다시 희망적으로 그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과감한 변화가
청원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약속도 하셨고 저희도 오늘 못 여쭤본 게 많아서 다음에 조만간 또 자리를 금방 마련해서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